비는 부산 항구의 밤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하게 번졌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짠내와 함께 오래된 도시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한준서는 검은 세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차는 고장 났고 비서는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었다. 하필 오늘이냐?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회장실에서 서명해야 할 계약서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시간에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야 했다. 부산의 항구 근처, 그것도 이런 낡은 골목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다. 엔진에서 다시 한번 무기력한 소리가 났고 준서는 더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다. 비가 즉시 코트 어깨를 적시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영순국밥. 간판의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김이 서려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준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지만 신호는 불안정했다. 그는 결국 국밥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거부하듯 걸음은 느리고 불편해 보였다. 문을 열자 종이 달린 방울이 짧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중년의 여자가 무심하게 말했다. 안에는 몇 개의 낡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이미 술기운이 오른 듯한 항구 노동자 둘이 앉아 있었다.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공기에는 오래 끓인 사골 국물 냄새와 습기, 그리고 사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다. 코트는 벗지 않았다.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걸로. 그의 말투에는 늘 그렇듯 명령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였다. 하얀 밥과 국물, 몇 점의 고기. 준서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자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마른 체형에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무릎 아래는 담요로 덮여 있었다. 그녀 옆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테이블 위에는 국밥 한 그릇뿐이었다. 그릇은 여자 쪽에 놓여 있었지만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아이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마치 그것이 귀한 무언가인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서는 무심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때 아이의 숟가락이 멈췄다. 국물 속에 있던 고기 한 점이 숟가락 위로 올라왔다. 그릇 안에 남아있던 유일한 고기였다. 아이는 잠시 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침을 한 번 삼켰다. 여자는 아이를 보며 작게 웃었다. 민재야, 먹어.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고기를 숟가락 위에 얹은 채 자리에서 내려왔다. 준서는 그 아이가 자신들의 테이블 쪽으로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는 국밥집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택시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점퍼, 닳아버린 운동화, 손에는 헬멧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남자는 놀란 듯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응. 이거 드세요. 아이는 숟가락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고기 한 점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오늘 많이 추우시잖아요. 고기 드시면 힘나요.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야지.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나눌 수 있으면 하늘에 있는 아빠가 좋아하실 거라고. 그 말에 국밥집 안의 소음이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하늘에 있는 아빠. 아이의 손목에서 붉은 실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매듭이 있는 오래된 실팔찌였다. 준서의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었다. 그는 그 매듭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매듭을 묶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6해 전, 한 여자의 손목에 같은 매듭을 묶어주며 말했다. 이건 나쁜 걸 막아주는 거래. 아이도, 너도. 그 여자는 그때 웃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를 비 오는 밤에 내쫓았다. 먹어,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남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받아 먹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너 참 착하구나.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준서는 손에 쥔 수저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국밥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 숟갈도 뜨지 못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목에도 같은 붉은 실이 보였다. 준서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그의 시선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준서는 계산대의 지폐 몇 장을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국밥집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준서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다.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자격도 없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것이 빗물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한준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6해 동안 자신이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는 한 그릇의 국밥과 한 점의 고기로 그를 다시 불러냈다는 것을. 비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잔잔해졌다. 그러나 한준서의 머릿속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국밥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골목 끝에 세워둔 차로 돌아왔다. 고장난 세단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고 차 안은 식어 있었다. 준서는 뒷좌석에 앉아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붉은 실. 작은 매듭.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6해 전, 그는 같은 항구 도시의 다른 구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의 그는 지금처럼 회장이 아니었다. 막 회사를 키우기 시작한 성공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던 남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조용히 웃던 여자가 있었다. 서연.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말수가 적었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준서가 지쳐있을 때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오곤 했다.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던 날, 그녀는 울고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준서는 기뻐했다. 분명 그랬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업이 커질수록 그의 주변에는 수상한 말들이 늘어났다. 사주가 안 맞는다. 그 여자가 있으면 운이 꺾인다. 아이까지 생기면 더 위험하다. 그는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계약이 무산되고 투자자가 등을 돌리고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말들은 독처럼 스며들었다. 결정적인 밤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나가. 그는 그렇게 말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배를 감싸준 채 문 앞에 서서 울었다. 준서야, 나 갈 데 없어. 그는 문을 닫았다. 그 이후 그는 그녀가 불이 난 낡은 연립주택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는 살아 있었다. 아이와 함께. 한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어디십니까? 비서의 목소리였다. 차가 고장 났어. 위치를 보내주시면 바로. 괜찮아. 직접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문득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항구 근처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준서는 검은 정장을 입고 호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국밥집과 아이의 얼굴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리를 떴다. 운전기사에게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낮의 골목은 밤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닷바람에 녹슨 난간이 삐걱거렸다.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어제의 그 여자가 주방에 있었다. 어제. 그녀가 잠시 준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어제 그 아이와 여자 아직 오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근처에 살아요. 준서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 여자분 혹시 다리가?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몇 년 전에 큰 화재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준서의 손이 떨렸다. 그는 국밥집을 나와 여자가 말한 방향으로 걸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고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해졌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조심해. 준서는 걸음을 멈췄다. 앞쪽에서 휠체어를 밀며 가는 여자가 보였다. 그 옆에서 아이가 작은 공을 발로 차며 웃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어제보다 더 선명했다. 준서는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골목 입구에 서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여자는 작은 반지하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아이는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아저씨 올까? 여자는 잠시 멈칫했다. 어제 그분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기 아저씨. 여자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분은 바쁜 분이야. 그 순간 준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에 자갈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연. 그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본능적으로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해. 준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돌아가요.
여기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민재지? 그 말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이름, 당신이 부를 자격 없어요. 아이,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 알아?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준서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알겠어. 오늘은 갈게. 그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췄다. 그래도 그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아이 내가.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낮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찾은 것은 재회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골목, 이 여자, 이 아이는 그가 평생 피해왔던 질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준서는 그 골목을 벗어나 한참을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이유 없이 굳어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는 차에 타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항구 근처의 작은 여관에 들어갔다. 간판의 글자는 반쯤 떨어져 있었고 프런트에는 졸린 얼굴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방 열쇠를 내밀었다. 방은 좁았고 창문은 바다 쪽이 아닌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한준서는 침대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기를 내밀던 작은 손, 웃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라는 말. 아침이 밝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가갈 수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간 외부 일정 취소. 부산 체류. 이유는 쓰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한준서는 헌 옷가게에서 낡은 작업복과 모자를 샀다.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었다. 몇 년 전 회사가 아직 작았을 때 직접 배웠던 전기 수리 기술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벗은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한준서. 그는 낮게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골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세탁물을 널고, 작은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녔다. 그는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았다. 전기 수리, 수도 점검. 연필로 급히 적힌 전화번호 옆에 빈 공간이 있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자신의 번호를 적었다. 이름 대신 두 글자만 남겼다. 민수. 그날 오후 첫 전화가 왔다. 전등이 안 켜져요.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주소를 찾아갔다. 반지하 방이었다. 습기가 가득했고 전선은 엉망이었다. 그는 말없이 작업을 했다. 사람들은 그를 별다르게 보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돈을 건네는 손은 거칠었고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또 부르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그는 골목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반지하 방 앞에서 다시 그녀를 보았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민재는 그녀 앞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연필이 쥐어져 있었고 혀를 살짝 내밀며 집중하고 있었다. 이거 맞아? 응, 잘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준서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일부러 다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수리 부탁하신 분 계세요? 문이 열렸고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 잠깐만요. 그 집에서 나오는 길에 준서는 다시 서연의 방 앞을 지나갔다. 민재가 그를 발견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에 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그 아저씨죠?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민재야, 안으로 들어가. 잠깐만. 준서는 급히 말했다. 전기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옆집에서.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문이 닫히기 전 민재가 말했다. 고기 아저씨. 그 말에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난.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이 근처에서 일하려고. 거짓말.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맞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피로와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의도예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다가오지 마요. 서연은 낮게 말했다. 아직은 절대. 알겠어. 그는 즉시 대답했다. 그날 밤, 준서는 여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과거의 계약서, 지도, 개발 계획. 그중 한 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항구 재개발 3구역. 서연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준서의 숨이 막혔다. 그는 기억해냈다. 그 프로젝트는 자신이 직접 승인했던 것이었다. 강제 철거, 보상 분쟁, 그리고 한 가족의 자살 기사. 그는 그때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지금 그 어쩔 수 없지의 끝에 서연이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서연의 방 앞에 놓인 전단지를 보았다. 복지 지원 상담 안내. 서연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접어버렸다. 준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도 사과도 아닌 버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골목과 이 아이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재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준서는 눈을 감았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골목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준서를 민수라고 불렀고 그를 수상하게 보던 시선도 조금씩 풀어졌다. 그는 말이 적었고 일을 깔끔하게 마쳤다. 돈을 덜 받아도 불평하지 않았다. 고장 난 것을 고치고 나면 꼭 한마디만 남겼다. 조심해서 쓰세요. 그 말은 이 골목에서 흔하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다. 그녀는 준서가 근처를 지날 때면 시선을 피했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다.
그가 아이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재는 달랐다. 아이의 호기심은 경계보다 빨랐다. 어느 날 오후, 준서가 이웃집 전선을 고치고 있을 때 민재가 골목 끝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아저씨.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저 이거. 민재는 손에 쥔 공책을 내밀었다. 표지에는 연필로 그린 배와 바다가 있었다. 학교 숙제인데요. 바다 그리래요. 준서는 잠시 망설였다. 서연의 방 쪽을 흘끗 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아저씨는 그림 잘 못 그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재는 웃었다. 괜찮아요. 같이 보면 돼요. 준서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손길이 아직 남아 따뜻했다. 그는 바다를 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연필로 천천히 선을 그었다. 배는 삐뚤었고 파도는 단순했다. 이 배는 뭐예요? 사람 태우는 배. 어디로 가요? 준서는 연필을 멈췄다. 돌아오는 대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네요.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이의 공책을 보았다. 낯선 선이 있었다. 이건 누가 그렸어? 민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쳐주는 아저씨.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말했잖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냥 그림만. 그것도 안 돼. 아이의 입술이 삐죽 나왔다. 서연은 그 표정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미안해. 그녀는 낮게 말했다. 엄마가 좀 예민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서운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화제를 떠올렸다. 불길, 연기, 무너진 천장.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들은 한마디. 다시 걷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아이였다. 태동.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움직임이 그녀를 살게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옆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안전의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서류 가방. 그들은 집집마다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기록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재개발인가? 또 불안이 빠르게 퍼졌다. 준서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구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날 오후, 그는 몰래 전화를 걸었다. 중단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이미 절차가. 중단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 구역은 제외해. 이유가. 내가 이유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한동안 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서연의 방 앞에 안내문이 붙었다. 사전 설명회 통지. 서연은 종이를 찢어버릴 듯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가 옆에서 물었다. 이사 가야 돼?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 아직 몰라. 그녀는 문득 준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며칠 전부터 자주 전화를 하던 모습을.
의심이 스쳤다. 그녀는 휠체어를 돌려 골목으로 나갔다. 준서는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거 당신이 한 거예요? 그녀는 찢어진 안내문을 내밀었다. 준서는 종이를 보았다. 잠시 침묵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릴 또 밀어내려고? 아니.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막으려고. 누가 믿어요? 서연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6해 전에도 그랬죠. 당신은 늘 선택했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견뎌야 했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민재가 문틈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잠시 아이를 보다가 말했다. 민재야, 안으로 들어가.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해요. 서연이 준서를 바라보았다. 나쁜 사람인지. 준서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판단이 아니라 질문이 있었다. 나는 많이 틀린 사람이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고치려고 해.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조금 좋은 사람이에요?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골목에는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분노했고 서로를 의심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 남자를 밀어내는 것이 과연 아이를 지키는 일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부르는 일일까?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부산의 밤바다는 조용했지만 이 골목의 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재개발 안내문이 붙은 뒤로 골목의 공기는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창문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다. 준서는 더 말수가 적어졌다. 그는 일부러 서연의 방 근처를 피해 다녔다.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가까이 갈수록 그녀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피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항구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동사무소 강당에는 주민들이 빽빽이 들어찼고 앞주에는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민재는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는 분위기를 느낀 듯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준서는 강당 뒤쪽에 서 있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화려한 조감도가 떴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 넓은 도로, 새로운 상권.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 보상금으로 어디 가서 살라고. 여기 말고 갈 데가 있나? 관계자가 말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말에 서연의 손이 꽉 쥐어졌다. 질. 그 단어는 늘 누군가의 삶을 정리할 때 쓰였다. 질문 시간이 되자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우린 여기서 평생 살았어. 그걸 왜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관계자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때 준서가 앞으로 나섰다. 강당이 술렁이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이 사업 보류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무슨... 저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사람입니다. 강당 안이 정적에 잠겼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준서를 제대로 보았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그러나 말은 너무도 또렷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된 사업이라면 그건 개발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관계자가 급히 말했다. 이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던 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준서는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는 서연 쪽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과 잠시 마주쳤다. 서연은 눈을 돌렸다.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설명회는 연기되었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 흩어졌다. 그날 밤 골목에서는 소리가 났다. 술에 취한 몇몇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저 인간 때문에 또 미뤄지는 거 아니야? 괜히 나섰어. 준서는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말없이. 야, 민수라고 했나? 한 남자가 다가왔다. 너 뭐야, 정체가?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웃기고 있네.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순간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 마세요. 아이였다. 서연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나타났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요. 남자들은 머뭇거리다 물러섰다. 술기운이 조금씩 빠지는 눈치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서연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쁜 사람은 혼자 맞으려고 안 해요.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다음 날 서연은 준서를 불렀다. 골목 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당신 여기서 뭘 하려는 거예요? 준서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막으려는 거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책임지려는 거야? 서연은 웃지 않았다. 책임이라는 말, 당신이 쓰기엔 너무 가벼워요. 알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하려는 거야?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조건?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 이름도 아버지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 그 말에 서연의 숨이 멎었다. 대신 그는 말을 이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멀리서라도 지켜주게 해줘.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보았다. 그게 당신의 벌이에요? 그래.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어기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약속해. 그날 이후 준서는 더 멀어졌다. 그러나 골목 어딘가에는 항상 그가 남긴 흔적이 있었다. 고쳐진 가로등, 새로 교체된 전선, 조용히 채워진 공용수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골목을 쉽게 버리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부산의 날씨는 며칠 사이 급격히 변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거칠었고 항구 쪽에서는 늘 불안한 소리가 들려왔다. 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재개발 이야기를 했고 준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설명회에서 했던 말은 계속 회자되었다. 준서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의 방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민재의 얼굴을 일부러 피했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다른 골목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벌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피한다고 지나가지 않았다. 그날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준서는 항구 쪽에서 오래된 전봇대를 수리하고 있었다. 바닷바람에 전선이 마모되어 불꽃이 튀는 곳이었다.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도로는 평소보다 차량이 많았다. 그때 멀리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쪽으로 가면 빨라. 준서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돌리자 골목 끝에서 서연의 휠체어와 민재가 보였다. 아이는 앞서 걷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를 부르며 뒤따르고 있었다. 그 길은 큰 도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준서는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마음이 불안했다. 그 순간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과속으로 들어오는 트럭 한 대가 보였다.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시야는 좁아 보였다. 민재.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트럭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준서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는 도로로 뛰어들었다. 아이를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다. 충격이 왔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숨이 막히는 통증. 그리고 이어진 더 큰 소음. 트럭은 가까스로 멈췄지만 준서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아저씨. 민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고 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가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작업문은 벗겨졌고 머리칼이 드러났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멈췄다. 그의 얼굴. 그녀가 잊으려 했던, 그러나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 없던 얼굴. 한준서. 그 이름이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준서는 눈을 뜨려 했지만 시야가 흐렸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민재를 보았다. 아이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저씨, 일어나요. 그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너무 밝았다. 준서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은 없었다. 지갑은? 간호사가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작업복 안쪽에서 지갑이 나왔다. 그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간호사의 손이 멈췄다. 2분.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그럼 연락할 분이? 그때 민재가 말했다. 저 아저씨 우리를 구해줬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전 부인입니다. 수술실 앞의 의자는 차가웠다.
서연은 그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 옆에 붙어 있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응. 아저씨 아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많이. 그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병실에서 준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서연은 병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다. 민재가 물었다. 엄마, 안 들어가?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도로 위에서 피를 흘리던 준서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를 안고 굴러가던 순간. 아무 망설임도 없던 몸짓. 그는 선택했다. 다시 한 번.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병실 문을 열자 준서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이 말했다. 왜 그랬어요? 준서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그게 이유예요? 그게 전부야. 서연은 웃지 않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다. 당신은 늘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번엔 아이가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다행이에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병실 문이 닫혔다. 준서는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그는 알았다. 가면은 벗겨졌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리고 진짜 벌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뒤 서연의 집안은 이전과 달리 조용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는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민재는 평소보다 더 얌전해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고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장난감을 꺼내지도 않았다. 아이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불이 꺼진 방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몸을 돌렸다. 왜 안 자? 아저씨 말이야.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어떤 아저씨?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병원에 있는 아저씨.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말이 이어졌다. 그 아저씨, 진짜 이름 뭐야? 서연의 손이 이불 위에서 멈췄다. 그냥 민수 아저씨야. 아닌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은 또렷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아이의 귀가 그렇게 밝을 줄은 몰랐다. 그건 엄마.
민재가 말을 끊었다. 그 아저씨, 나 알아?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너무 정확했다.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은 너무 무거웠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서연은 되물었다. 날 볼 때 눈이 이상했어. 민재는 천천히 말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른들이 어떤 사람을 많이 생각하면 눈이 그렇게 된대.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다. 그 아저씨. 민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혹시 내 아빠야?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서연은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날 안 보려고 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 항상 멀리서만 있었어?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말해줘, 엄마. 아이의 손이 서연의 옷을 꼭 잡았다. 거짓말 말고. 서연은 오래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 사람은 너를 가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야. 민재는 고개를 떼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배가 아프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다. 엄마, 병원 가자. 서연은 놀랐다. 왜? 그 아저씨 있는 병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안 돼. 왜? 그건 어른들 문제야. 민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럼 나도 어른 문제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민재를 말릴 수 없었다. 병실 문 앞에서 서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았다. 민재가 먼저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준서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팔에는 여전히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그는 아이를 보자 눈이 커졌다. 민재. 이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재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아저씨, 나 알아? 준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서연이 말했다. 대답하지 마. 그러나 민재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가 나 구해줬잖아.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왜 그랬어? 준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 모르는 애도 그렇게 구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민재는 한참을 그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거짓말. 준서의 손이 떨렸다. 아저씨는 날 알고 있었어.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자. 그러나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말 안 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서 왜 항상 고개 숙였는지 알아? 준서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그는 낮게 말했다. 그 말 하지 마. 민재가 말했다. 미안하다는 건 잘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울고 있었지만
눈은 단단했다. 아저씨가 나 버렸어?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의 숨이 막혔다. 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아니라 놀람이었다. 그때 나는 겁이 났어. 준서는 이어 말했다. 가난해질까 봐, 실패할까 봐. 민재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엄마랑 나를 버렸어? 그래.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민재는 손목에 차고 있던 붉은 실을 풀었다. 그리고 준서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아저씨 거 아니지. 준서는 숨이 막혔다. 난 아직 아빠 안 가질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아빠는 나보다 무서움이 먼저인 사람이면 안 돼. 그 마른 방 안을 조용히 찢었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저씨, 나 다시 만날 수 있어? 준서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이었다. 사람 다 고친 다음에. 그날 민재는 돌아서며 병실 문을 닫았다. 준서는 침대 위에 남겨진 붉은 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다. 이 아이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쉽게 용서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벌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닫힌 뒤 준서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 남겨진 붉은 실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물건이 아니었다. 판단이었고, 유예였고, 조건이었다. 그날 이후 준서는 병원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기자들도, 임원들도, 가족도 없는 퇴원이었다. 공식적인 사고 보고서에는 단순 교통사고와 일시적 기억 혼란이라는 문장만 남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시는 단순해질 수 없었다. 서연은 민재와 함께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다. 작은 집, 오래된 냄비, 저녁마다 끓는 국.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민재는 종종 잠에서 깼다. 악몽을 꾸지는 않았지만 깊이 잠들지도 못했다. 엄마. 어느 밤 아이가 물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떤 사람은 아프게 깨닫는 사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저씨는? 서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민재는 이불을 꼭 쥐었다. 그럼 누가 정해?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말은 아이에게 조금 어려웠다. 그러나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같은 시간, 준서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임시 대표가 세워졌고 이사회는 그를 회복 중이라는 명목으로 뒤로 물렸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일정이 아닌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서연, 민재, 그리고 날짜들. 그는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적어 내려갔다. 어디서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매일 같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준서는 병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환자로가 아니라 보호자로. 재활병동, 소아병동, 화상치료실.
그는 이름을 숨기고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스크와 모자, 낡은 점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을 줄였고 기다렸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왜 맨날 와?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잊지 않으려고. 뭘?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착한 사람이네. 준서는 웃지 않았다. 아니. 그럼 뭐야? 연습 중이야. 그 말은 준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한편 서연은 일을 시작했다. 오래 쉬었던 디자인 일을 다시 맡았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는 학교에서 조용한 아이였다. 그러나 누군가 괴롭히면 도망치지 않았다. 너 아빠 없지?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말했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있어. 어디? 아직. 그 말은 아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담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재가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괜찮은 걸까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민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 빨리, 그러나 단단하게.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준서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익명으로 기부가 이어졌다. 병원, 미혼모 시설, 재활센터.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서연이 일 마치고 종종 들르던 곳이었다. 그는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우연이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 멈췄다. 그도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주문을 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다. 준서는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마쳤다. 서연의 커피까지. 그는 쪽지를 남겼다.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것뿐이었다. 서연은 그 쪽지를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커피를 들고 나가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날 밤 민재는 말했다. 엄마, 오늘 아저씨 봤어? 서연의 손이 멈췄다. 봤어? 응, 멀리서. 그래서? 괜찮아 보였어. 아이의 마른 평가가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엄마. 응.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지?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도 필요해. 그 말에 서연은 아이를 안았다. 알아. 그녀는 속으로 덧붙였다. 나도 그래.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다시는 겹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았다.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같은 질문을 품고 살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조용한 불씨로 남아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느리게 숨을 쉬었다. 눈은 자주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표정은 짧아진 나처럼 무거웠다. 민재는 어느새 1살 더 자라 있었다. 키는 눈에 띄게 컸고 말투에는 어른 흉내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의 눈은 여전히 깊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눈이었다. 서연은 그 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아이를 지켜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은 민재의 학교에서 상담이 있는 날이었다. 담임 교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요, 아주 성숙한 아이예요. 그런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감정을 잘 말하지 않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집에서도 그래요. 교사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그림이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한 사람은 얼굴이 없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요. 교사가 말을 이었다. 민재가 그러더군요. 아직 안 그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서연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다. 그 아이가 그린 사람은 아빠인 것 같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아무 말이 없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야. 서연이 불렀다. 응.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선생님이 아빠 얘기 물어봤어. 서연의 손이 가방끈을 잡았다. 그래서? 그냥 아직이라고 했어. 뭐가 아직이야? 민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결정.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아이의 결정권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준서는 병원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름을 숨겼다. 그러나 몇몇 간호사들은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민재의 학교 주소였다. 그는 여러 번 그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오늘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민재가 보였다. 준서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 나왔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아이의 뒤를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갔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자가 민재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야, 너 여기 사냐? 민재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아니요. 돈 있냐? 준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남자와 민재 사이에 섰다. 아이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그를 흘겨보았다. 뭔데 아저씨는? 경찰 부르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남자는 혀를 차며 물러났다. 재수 없네. 그가 사라진 뒤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괜찮니? 준서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응. 약속 지켰어? 준서는 잠시 멈췄다. 무슨 약속?
사람 고친 다음에 보자고 했잖아. 준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직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이는 말했다. 아저씨는 도망 안 갔네.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때 서연이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재. 아이를 끌어안은 뒤 그녀는 준서를 보았다. 당신.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색하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응. 아저씨 오늘은 괜찮아 보여.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응, 무섭지 않아. 서연은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조급함이 없었다. 민재. 서연이 말했다. 집에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민재가 말했다. 다음엔 학교 안에서 봐도 돼.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오래 생각했다. 아이의 말, 준서의 태도,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이야기는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용서인지 이해인지 혹은 각자의 이별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햇빛이 길어졌고 골목의 나무에는 작은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계절은 늘 그렇게 사람의 결심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민재는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었다. 예전보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아이는 스스로의 속도를 배우고 있었다. 서연은 운동장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뒷모습은 단단해 보였다. 더 이상 보호만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작은 인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국은 따뜻했고 밥은 조금 탔다. 엄마.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나 생각했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뭘? 아빠.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떤 생각? 민재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아빠가 되는 건 이름이 아니고 행동인 것 같아.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흉내낸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민재는 말했다. 아저씨는 아직 아빠는 아니야. 서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이었다.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보고 싶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응.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옆에 있을 거야.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알아. 그 말은 믿음이었다. 며칠 뒤, 준서는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글씨는 익숙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준서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 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막지 않았다. 준서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없었다. 대신 목적만 분명했다. 아이를 지키는 어른이 되는 것. 그는 강연을 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했다. 그저 현장에서 일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 없이. 어느 주말 학교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준서는 초대를 받았다. 학부모도 보호자도 아닌 이름으로. 민재는 무대 위에서 책을 읽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연은 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 옆, 몇 칸 떨어진 자리에는 준서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재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아이의 눈이 관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준서와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다. 민재는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편안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삶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준서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는 붉은 실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차지도 않았고 묶지도 않았다. 그 실은 약속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오늘은.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제보다 나았다. 그 말은 작았지만 진실이었다. 서연의 집에서는 불이 꺼졌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완전한 결말은 없다고. 다만 계속 선택하는 산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랑을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치지도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조금 더 인간적인 곳으로.